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찾으셨죠?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투자를 위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 좀 벌자 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들죠? 어쨌거나 이 목표를 정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쓸만한 부동산 있죠? 요거 찾아내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 이거 괜찮아 보인다. 뽑아볼 수 있고, 자, B라는 상가라든가 C라는 임대주택 있죠? 쭉 한번 뽑아보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여러 가지 투자안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있죠? 앞으로 내 손으로 들어올 돈, 요거 추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는 원룸이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그리고 4칸 딱 돼 있는데, 이게 총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인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줄여서 지분해 줍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 뭐라고요? 저당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죠? 자, 8에서 5 빼면 3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과 들어올 돈을 추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이게 아니라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해 보자.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자, 그러면 만약 여기다 투자한다면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 5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경비도 다 빼야 되고, 또 갚을 돈도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소득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요?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물론 이걸 예측할 때 무턱대고 그냥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까처럼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하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확률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추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중개 수수료 있죠? 여기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못 갚을 돈이 좀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 내고 났더니 한 7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부동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자, 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하는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들을 좀 알아보는데, 그러면 이거 볼게요.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당연히 들어올 돈이 커야 되죠?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5억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더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한 것보다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거꾸로 하면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4억만 투자하더라도 이 정도 번답니다. 근데 얘는 얼마 투자해야 돼요? 5억이나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조금 이따 요구 수익률 있죠? 다른 데 투자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 지금 이거 할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이거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어떤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투자 가치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 수익성 지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얘를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8천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고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요거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어디 보냐면 19페이지 왼쪽에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얼마 예금했다고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자, 그러니까 100원을 그냥 묻어놓고 은행에 묻어놓고 미국 갔다가 3년 있다 돌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있다고요? 3년 있다. 그리고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붙여준답니다. 얼마씩이라고요? 한 번. 그리고 10%씩 붙여주겠답니다. 얼마라고요? 10%. 그러면 어쨌거나 미국 가 있는데 애들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이 금액에 10% 붙어 있을 겁니다. 10%면 10원이죠? 110원 이렇게 잔금이 찍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금액이 또 10% 있죠? 11원이 또 붙어서 121원이 되는 겁니다.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10% 있죠? 12.1원에서 133.1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10원에 대한 이자도 또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있죠? 이걸 복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리다. 자,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을 쭉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증한다.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간 걸 뭐라고요? 할증한다. 그 다음에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이 있죠? 요거를 미래가치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슨 가치라고요? 미래가치. 줄여서 내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내는 걸 뭐라고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이걸요, 현재 가치다. 혹은 현가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이 그 100원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자를 3번이 아니라 100번 붙여야 되죠? 맞죠? 네. 그 어느 세로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인데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발생한 현금이죠? 한 번 투입한 돈, 한 번 발생하는 돈,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 있죠? 아니면 어쨌거나 1회만 발생하는 걸 일시불 해줄게요. 뭘 한다고요? 일시불이다. 그럼 100원을 일시불이 하는 겁니다. 100원에다가 100원이 일시불이라고 했죠? 한 번 발생한 돈이죠? 한 번 예치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합니다. 내가계수라는 공식 있죠? 요걸 딱 곱하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공식은 이 정도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라면 0.1이죠? 그리고 이자를 100번 계산하면 100제곱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3번 계산하면 3번 하면 됩니다. 100원 곱하기 요거 곱하면 3년 있다 받을 돈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이겁니다. 자, 뭔 얘기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제곱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3년 있다 살 돈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3년 후에 133.1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아까 100원을 예금하면 되죠?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고 쳐볼게요. Y. 이때는 133.1원에다가 뭐라고요? 133.1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이걸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겁니다.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3년 있다 5억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러면 5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응용 어떤 분이 응용하지 말랍니다. 자, 응용하지 말래요. 그러면 제발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불입할 돈이 30원씩이랍니다. 얼마씩이라고요? 30원. 그럼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매년 말에 예금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요.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이죠? 3년치 이자 붙이면 돼요. 3년치에 붙이듯이. 알겠죠? 얘는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2년치 이자 붙여서 받으면 되고, 얘는요, 1년 있다 받는 돈이죠? 1년치 이자 붙이면 되고,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네요.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 세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3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럼 이것도 복잡한데 어느 세월로 계산한 거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 요 30원을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뭘 한다고요? 연금이다. 30원 곱하기 자, 연금에, 이 연금이라고 한다겠죠? 연금의 내가 개수라는 공식 있죠? 이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야, 이거 어떤 경우에 써먹냐, 이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공식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계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연금의 내가 개수라는 공식을 곱하게 되면 적금 찾을 돈 나옵니다. 알겠죠? 적금 찾을 돈 나온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이랍니다.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뭘 몰라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적금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적금 찾을 돈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의 역수라는 것은 이것분의 1한 겁니다. 이것분의 1한 거를 감채기금 개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개수라고요? 감채기금 개수. 이렇게 해서 곱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얘는 뭐라고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얘는요 적금 불입액 있죠?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어쨌거나 얘랑 얘는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뭐예요?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게 바로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거의 역수라는 게 뭐예요?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거의 요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예, 두 개만 해결했는데 이거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어떤 걸 하지 말래요, 제발 좀. 자, 두 개만 해결하면 되죠.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요? 자, 어떤 퇴직자가 퇴직금을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답니다. 그럼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됐으면 바로 한꺼번에 받는 게 낫겠죠? 은행 예치하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얘는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받을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걸 빼내고 앉았습니까? 알겠죠? 자, 지금부터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40원을 아까 연금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죠? 40원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연금의 뭐라고요? 현가 개수라는 걸 딱 곱하게 되면 지금 일시불로 받을 돈 나옵니다. 알겠죠? 한번 딱 받을 돈 나요.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라고요? 900원.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형태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몰라요? 자,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의 형태로 받을 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9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이걸요 저당상수다 해줍니다. 뭔 상수라고요? 저당. 이게 왜 저당상수냐면 자,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900원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죠? 이렇게 해서 할 때는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역수는 요거고 요거의 역수는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9페이지에 48번 볼게요. 19페이지에 48번. 자, 두어진 복리표를 활용하여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하였다. 틀린 것은 자, 일단은 기간은 전부 5년짜리랍니다. 자, 거기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쭉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거기 현가계에서 내각이 다 주어져 있는데 1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000만 원이 5년 있다 얼마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자, 일시불의 내각계수 곱하면 돼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자, 찾으면 얼마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1.61 되어 있죠? 1.61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퇴직자가 1,00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주택구입을 위하여 일시에 받고자 할 경우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5년 동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시점에 한꺼번에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요거 곱하면 되겠네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 어디가 있어요? 얼마예요? 3.79 있죠. 3.79 곱하면 됩니다.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죠? 맞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매년 100만 원을 불입할 경우에 5년 후에 도달되는 금액은 자, 매년 100만 원씩 적금에 불입했을 때 5년 있다 찾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1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각계수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내각계수는 6.1 돼 있죠? 6.1 돼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1,000만 원을 저당대출 받은 후에 5년간 10%로 상환할 경우에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곱하면 되죠. 저당상수가 얼마 돼 있어요? 0.26 돼 있네요. 맞죠? 0.26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5번 볼게요. 5년 후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하여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감채기금계를 곱하면 됩니다. 감채기금계에서 0.16 돼 있죠? 맞아요? 틀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자, 계속해서 49번 볼게요. 자본환원 계수에 관한 기술이다. OX로 답해라.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각계수이다. 맞죠? 자, 볼게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라는 것은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건 요겁니다. 요거. 맞습니다.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 5억짜리죠? 이렇게 한 번 얘기하는 돈, 한 번 발생한 돈, 1회 현금 있죠? 다 일시불의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짜리가 맞나요? 5억짜리 주택이 10년 후에는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럼 5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5년 후에 주택자금 1억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단위로 적립할 금액은 그러니까 1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불입액을 계산할 때 있죠? 이때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수 사용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연금의 내각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5년 동안 매년 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자 5년 동안 매년 임대료가 들어올 게 있다는 얘기죠. 요거의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연금에 뭘 곱하라고요?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연금에 뭐라고요? 현가계수 사용한다. 5번에 주택자금을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 빌렸다는 얘기죠.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 중도 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각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연금에 뭘 사용한다고요?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10년인데 10년, 요거는요 5년이다.
자, 3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을 계산할 때는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자, 10년, 15년이죠? 맞죠?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을 계산할 때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 곱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요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만큼 갚으면 되죠? 여기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 10년이 지났다. 몇 년이라다고요? 10년 지났으면 이만큼은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여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시점에서의 잔금액 있죠? 잔금액 계산할 때는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죠? 이자를 쏙 빼낸 게 이 시점에 잔금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금액에다가 금액이 있겠죠?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은 남아있는 게 5년이죠? 5년짜리 곱하면 요 잔금액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잔금.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6번 다시 읽어볼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 중도 상환 시 미상환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에 뭘 곱하라고요? 현가계수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똑같은 논리로 자, 50번 볼게요. 여기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 힘들면 제끼세요.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세요.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3억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10년 후에 융자 잔고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3억 곱하기 저당 상수하게 주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죠? 그죠? 근데 저당 상수는 뭐의 역수라고 했어요? 자, 연금의 현가기수 역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기수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5년짜리 연금의 현가기수 나와있죠? 그러니까 93.05744 93.05744죠? 이거분의 1 아닙니까? 아니, 연금의 현가기수 역수라고 했죠? 여기 저당상수 아닙니까?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괜히 하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 그냥 뺄까요? 323815입니다. 323815입니다. 알겠죠? 그럼 매기 갚을 원리금이 323815죠? 맞죠? 근데 자,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10년 된 시점에서의 잔금액 물어보는 거죠? 10년 후에 융자 잔고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남아있는 기간이 5년이죠? 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요? 자 47.06537이죠?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까먹었네요. 머리 돌리는 순간 까먹었네요. 47.06537 47.06537이죠. 맞죠? 자, 그럼 곱하면 이게 바로 잔금액이 나옵니다. 잔금액이 얼마냐면 151730,000입니다. 자, 요거, 자, 이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만 기하세요. 자, 이 일정 기간 지나서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사용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히 했네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몇 번이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저분하니까. 자, 먼저 요거를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영업의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요. 영업 수지다. 그리고 요것도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요거 내 손에 나간 돈이죠? 지분이 유출됐는데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죠? 지분이 돌아왔다 해서 지분 복귀액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쯤은 다 이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가유순 전후다 이런 식으로 가유순 뭐라고요? 전후 이렇게.
자, 맨 먼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기, 그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가유순 전후 요건 알아서 해결하시고 경비 빼고 빚 갚고 뭐라고요?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맨 먼저 가능조소득에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했을 때 있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줍니다. 자, 빈방 있죠? 그것도 감안해주고, 못 받을지 모르는 돈 있죠? 감안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입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자판기 수입. 이걸 기타 소득, 이거 빼낸 걸요, 유효조소득이다. 입니다. 이거 더해준 걸 뭐라고요? 유효.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 빼줘야 되겠죠? 요걸 뺀 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각종 관리비, 인건비, 보험료 이런 거 있죠? 다 뺀 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5억을 빌렸으니까 매기 갚을 원금이자 있죠? 이걸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뭐라고요? 서비스액.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세전 현금 수지 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를 빼낸 거, 영업소득세 빼낸 걸요, 세후 현금 수지 해줍니다. 영업 뭐라고요? 소득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할 수 있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영업 경비 있죠? 각종 관리비라든가 보험료, 유지 관리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는 여기서 빼내야 돼요. 재산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죠? 재산세 여기서 빼내야지,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소득세는 세금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소득이 적은 자들은 세금 조금 내야 되죠? 소득이 없는 자들은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빼낸다. 기억하세요? 그러고 간혹 가다가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자, 기업 회계에서 매기 경영 성과 있죠? 요걸 보고하려고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 구입하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죠? 매기 일적이 감액을 시켜주는데 이건 현금 나간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내 손에서 현금 나간 거,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이라든가 계산할 땐 써먹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된 숫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순 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매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그 다음에요 세금 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아까 이거를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걸요 매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매도 가격.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 나가요, 안 나가요? 자, 중개 수수료, 공증 비용 나가죠? 이거 뺀 걸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순매도. 여기서 저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이죠? 요거 좀 갚아야 되겠네요. 요거를요 미상환된 저당 잔금이다. 자, 미상환된 저당 뭐라고요? 잔금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세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뭐라고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서 또 여기 소득, 항상 세전 하면은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소득세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해서 전부 다 뭐라고요? 자본 이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세후 현금 수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간혹 가다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해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최근 들어 한 세 번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요거 원래 이거 무시하기도 그렇고 요건 원래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몇 가지 물어봐 놓고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무사들이 해야
알아야 될 영역인데 간혹가다 이제 이거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 물어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하세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뭘 계산하고요? 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순대 먹고 뭐 먹고라고요? 순대 먹고. 순대를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런데 감이 4배? 감이 어떻게 하라고요? 4배 써? 이렇게. 순대 먹고 감이 4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요거는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해서, 예,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 같은 거 하려고 한다. 대수선. 그래서 돈을 빼놓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래서 세법에서 비용을 이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빼는 걸로 있다 하더라도 다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 같은 건 저기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세금이라든가 세법 계산할 때는 여기다 빼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매기 갚을 원금하고 이자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자, 근데 원금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이자 나간 거 있죠? 이자 나간 거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순대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이 4배.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4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다. 여기다가 세율을 부과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51번 볼게요. 자, 투자부동산의 영업흐름 추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OX로 답하라. 가능총이 조입니다.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조소득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이것 빼고 더한 게 소득되는 겁니다. 맞죠? 2번 볼게요. 영업경비에는 소득세는 포함되지만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D는 맞는데 소득세도 포함이 안 됩니다.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도 포함이 안 되고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순영업소득에서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를 공제하여 세전 현금수지를 추계하였다. 다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세전 현금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빼버리고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다 지우시고 거기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높은 대부 비율은, 자,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에다 갚을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커지니까 세전 현금 수익은 줄어들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높은 대부 비율은 세전 현금 수지를 작게 만드는 용이다.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이미 지출된 대체 충당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돌려 넣으라고 했죠? 다 돌려 넣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하면,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많이 반영되면 빼는 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세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덜 냅니다. 덜 내죠?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세후현금수익은 커질 수 있죠? 네.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하면 세후현금수지는 커지게 됩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차입이자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자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순매각현금은, 자, 순매각현금이라는 게 다른 말로 순매도액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순매도액.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경비를 차감하여 총매각현금이라는 게, 자, 매도 가격을 얘기합니다. 총매각현금이 뭐라고요? 매도 가격.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앞에가 순이라고 했죠? 앞에 순매도액하고 뒤에 있는 매도 가격 있죠? 바꿔놓으세요. 뺀 게 뭐라고요? 순매도액이라고 했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냈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차감하여,
자, 뭘 얘기한다고요? 예, 순 매도액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해요? 그 다음에 투자기간 말에 부동산의 매도 시에 미상환된 대출 잔액이 있으면, 요게 있다는 얘기죠? 요게 있으면, 자, 그 순 매도액이 세전 지분 복귀액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다면 순 매도액이 세전 지분 복귀액보다는 클 것이다.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맞아요. 자, 52번 같은 경우는 어쩐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 요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 있죠? 얼마 나왔냐면 5천만 원 나와 있네요. 이거 얼마 나왔다고요? 5천만 원 나와 있다. 여기서 세금만 빼면 되는 거죠? 세금만 빼내면 되는데, 일단은 거기 보니까 융자 이자가 있고 그 세 번째 줄에 원금 상환액 있죠? 두 개 합치면 1억 2천이죠? 1억 2천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억 2천을 뺀 게 A, 1억 2천을 뺀 게 이거라는 얘기죠? 맞죠? 아, 여기서 1억 2천 뺀 게 이거죠? 그럼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7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7천. 아니,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거라겠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1억 7천만 원이다. 여기서 대체충당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나와있죠? 얘는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나왔어, 안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나와있죠? 1,000만 원 나와있고, 자, 이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이자 7천만 원이라겠죠? 7천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또이 되니까 1억이 됩니다. 과세소득이 얼마라고요? 1억이다. 여기다가 세율이 20%라겠죠? 20%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영업소득세입니다. 더럽게 어렵네요. 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영업소득세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얼마라고요? 3. 자, 이런 거는 사실 실전에서 하기 힘듭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풀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시간 나시면 풀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죠? 뭐 문제가 있나요? 네? 너무 빨라요? 자, 좀 속도를 내야 오늘 또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 알아봤죠? 여태 알아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자, 이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 이거를요. 그 경제성을 분석한다 해주는데, 자, 여기에는 그 2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왼쪽 맨 아래 보니까 경제성 분석의 개요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요게 우리 투자론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장이라고요? 심장. 거기다 심장 써놓으세요. 자, 쓰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태 이걸 하려고 여태가 이것저것 해온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옆에 그 어림셈법, 비분석법 있죠? 뭐 이따위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 얘기는 얘를 이 5억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 있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여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분석 대상 소득은 얘는 알게 모르게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가정하면서 매기 이걸 소득 이득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소득 이득. 그리고 이걸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죠? 이걸 다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처분 시까지의 현금 흐름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사용지표가 무조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온 돈 이것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이거는 5년 있다 처분하니까 좀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논리를 아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 1년 만에 처분한다 과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노량진이 또 나옵니다. 노량진 아시나요? 네. 우리 아까 했는데 자, 노량진이 또 나옵니다. 노량진. 아, 이거 왜 이거 괄호 안 하려고 했더니 노량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노량진에 가면은 자,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 뭘 하겠다고요?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려 안 올려? 올리고 안 되는 거 낮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걸 구입하더라도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잘만 하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시면 이런 걸 잘 좀 잡는 것도 관건입니다. 어쨌거나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얼마 정도예요?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 벌 수 있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뭐라 하냐면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요걸 뭐라 하냐면 요구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외부 수익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장 전체에서 일단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결정된다 해서 뭐라고요? 외부 수익률을 해줍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나서 처분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놈, 얘는요, 두 놈, 세 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맨 먼저 순현가법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순현가법.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 해줍니다.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도 가끔 물어보니까 영어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현재가치법이라 해서 순을 넷 해줍니다. 현재를요, present, 그다음 가치를요, value 해갖고 N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수익성을 영어로 profitability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요, 인덱스 해갖고 PI법 해줍니다. 얘를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 해갖고 IRR법 해줍니다. 아시죠? IRR법. 영어만 했다면 웃어요, 왜? 네. 아, 무진장 기분 나쁘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워터,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굴러다닌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들은 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자, 볼게요.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억 투자하면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고 했죠? 1년 만에 처분하니까 1억 2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면 현금 유출액. 얘를 뭐랄까요? 현금 유입액.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얘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 수익률 가지고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얘 클 때 있죠?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주 여태까지 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분석의 방향을 확 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1억을 투자했더니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이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 있죠? 10%로 할인해 볼게요.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죠? 아까 10% 빼주면 됩니다.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근데 어쨌거나 10% 빼면 얼마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억 2천에서 10% 뺀 게 이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겁니다. 100원에서 이자 붙인 게 133.1원이죠? 그 이자 뺀 게 100원 아닙니까? 자,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 모양이죠?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1년 후에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기죠? 근데 내 부동산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긴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문이에요? 909만 원만큼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왔네요. 자, 여기서 10%를 빼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6억 들어왔다 쳐볼게요. 얼마 든다고요? 자, 여기서 10% 뺀 게 6억이죠? 거꾸로 한다면 6억에다가 10% 더한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10% 더한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를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이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근데 내 부동산 얼마라고요?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문이에요? 1억만큼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이거는 현금 유출액, 유입액, 나간 돈과 들어온 돈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앞으로 들어올 돈 10%를 뺀 게 다른 데 투자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하면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기죠?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 1억 2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벌써 시작하자마자 얼마가 의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무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건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1억 909만 원에서 뭘 뺀 거라고요? 1억을 뺀 겁니다. 요걸 보러 가면 수년가다 해줍니다. 무슨 년가라고요?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요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이제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1억 분의 1억 909만 원. 이렇게 준 겁니다. 1억 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그러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수익성 지수다 해줍니다. 뭔 지수라고요?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그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약간의 어떤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발 좀 살 좀 붙이지 말랍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자, 이 사람이 진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죠? 벌었어요? 그래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 찾아와서 안 왔어요? 와서 딱 보더니 투자에 비해서 아주 수익이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나 팔려고 내놨는데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아까 했었는데 꺼져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하면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어디까지?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려고 하죠? 어디 될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알겠죠? 10%를 벌 수 있는 가격이 뭐라고요? 1억 90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도 이 부동산 소유자도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려는데 얼마까지예요? 1억 909만 원까지는 최소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자들도 계속 올려줄 의향이 있죠?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라고요? 1억 909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올리려고 하죠?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 해서 이걸요, 투자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다. 그리고 요걸 애초에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를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장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천만 원 벌 수 있다. 바로 계산돼야 한대요? 되는데 저거는 내부수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맨 왼쪽에 내부 수익이라는 것은 투자한 자체의 연평균 수익을 얘기합니다. 저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맨 왼쪽에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인데 현금 유입액을 할인했더니,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그러니까 뭔가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 있죠? 이게 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요거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라는 얘기는 제로 시험에 나온 거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내부 수익이다. 그러면 결국 얘를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내부 수익률은요,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그냥 암기하세요.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 그러면 이것분의 이 관계 수익성 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뭐라고요? 1로 만든 할인율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난 도저히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어디까지 온 거라고요? 이번에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그만해요? 가장 어려운 얘기는데, 자,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 투자할 경우는 세 가지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이 방법에 의한 결과와 이런 방법에 의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는 비율이고 얘는 액면가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따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이 한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만 투자하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보통 이제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 있죠. 여기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는 결론은 뭐냐면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뭘로 평가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라.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유는 거기에 21페이지에 왼쪽에 박스에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법의 비교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 일단 얘 볼게요. 이거 약간 어렵습니다. 얘는 결국은 요구 수익을 할인한 거죠? 할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만약에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은 20% 할인한 게 이거죠? 이게 빼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러한 20%라는 우수한 대안을 시장에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낙관적인 투자 기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얘를 계산하다 보면 때로는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그러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져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4가지 중에 수년제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가장 부가 극대화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부의 극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수년제 가치법 이렇게 선택했을 때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상충되는 경우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 평가해라. 알겠죠? 아이고 힘들어라.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 볼게요. 20번. 자, 53번 볼게요. 20번이 아니라 20페이지 있죠? 왔다 갔다 하네요. 53번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OX로 답해라.
순현가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가치에서, 자, 장래 유입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자, 그 다음에 자,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것이다. 이거를 유입액의 현재가치, 얘는요 유출액의 현재가치라는 건 제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현금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투자액. 이렇게 해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와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자,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고 이것분의 이거 한 게 수익성 지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분의 유입액의 현재가치 해줘야 돼요. 유출액의 현재가치분의 유입액의 현재가치.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에 대한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말하며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투자가치가 있다. 지금부터 현금 유입과 유출을 바꿔놓으세요. 첫 번째 줄에 현금 유입이 있죠? 요거를 유출로 바꿔놓고, 그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현금 유출이 있죠? 요걸 유입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에 대한, 유출액의 현재가치에 대한 뭐라고요? 유입액의 현재가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을 확정하지 않아도 수년가를 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아, 요구수는 알고 있어야 수년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확정되어야 수년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확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확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 수익률만 구할 때는 요것만 알아도 되는 거죠? 아, 요것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수는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결정할 때 요구수라고 비교한다는 얘기지. 여기는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는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가는 투자자의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자,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러면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자,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 투자해야, 근데 내부동산 1억만 투자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줘.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든다고요? 1로 만든 할인입니다. 나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럼 암기하세요. 수년가는 뭐라고요? 0. 내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든 할인입니다. 단일 투자 안에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다면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성 지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9번에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수년가는 더 커도 수익성 지수는 B보다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년제 가치법.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뭐가 있냐면 A 투자안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B 투자안이 있는데 얘는 1,0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는 할인했더니 2,000원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들어온 돈을 할인했더니 500원이 들어온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요 놈의 수년가는 거기서 이거 뺀 거죠? 1,000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수년가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얼마라고요? 400이 되죠? 맞죠? 근데 수익성 지수를 볼게요. 수익성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2가 되겠네요. 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년가는 얘보다 크죠? 근데 오히려 수익성 지수는 얘보다 얘가 크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자꾸 뭘로 평가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승수는 작아지며 회수기간은 짧아진다. 요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승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여러 해의 기대 수익을 현가화하는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현가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좀 이따 하겠지만 투자해 가고 한 해의 소득, 한 해의 뭐라고요?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해 가고 뭐라고요? 한 해의 소득이 똑같다 과정에서 이거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가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때 투자 판단 시에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가법은 미래 수익의 현가합에서 투자 금액의 현가합을 공제해서 투자 결정한다는 얘기죠?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자, 미래 수익의 현가합에서 투자 금액과 비교해서 결정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준소법에서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으며 얘네들은 현금의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할인하는 방법이죠. 현재 시점으로 바꿔놓고서 따져보는 겁니다. 5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이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이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순현가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년가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수년가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맞는 겁니다. 동일한 수년가에서 동일한 수년가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동일한 수년가라면 얘는 들어온 돈을 할인했더니 1200원이다. 얘도 뭔가 할인했더니 얘는 300원이다. 그러면 둘 다 수년가는 얼마예요? 얘 200이죠? 여기서 200 아닙니까? 여기서 빼니까 200이죠? 수년가는 같아요? 틀려? 같은데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1.2가 되겠네요. 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3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년가라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작은 게 있죠? 작은 게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55번에 3번 동일한 수년가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의 현가총액에서 유출액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것이 금액이죠. 맞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수년가는 0보다 큰 겁니다. 아, 얘가 좀 0보다 크니까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이 계산 문제는 거의 90%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자, 이 실전에서는 얼른 나중에 푸셔야 돼요. 언제 푸는 게 좋다고요?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항상 어디 갔어요? 자, 이 틀을 딱 갖춰야 됩니다. 뭘 갖춰야 된다고요? 틀을 딱 갖추면 돼요. 요거는 보통 일기간 모형 물어보는데 내 손에 나간 돈 얘는 뭐라고요? 들어올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이라는 걸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 가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6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하자. 할인율 5%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A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A 하나만. 자, 금년에 현금 300만 원 나갔죠? 네. 그 다음에 1년 후에 630만 원 들어오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는 자, 요거를 요구순위 5%라고 했죠? 자,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63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 있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해보자. 몇 %라고요? 10%라면 이 10%죠? 0.1입니다. 0.1에 1제분의 1입니다. 아, 이게 일시불의 현가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630만 원을 1 플러스 0.1이니까 1.1이죠? 1.1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1.1 나누면 돼요. 그럼 만약에 5%이다. 몇 %라고요? 5%면 여기가 0.05죠?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1.05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5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를 뭘로 나눈다고요? 1.05. 그럼 10%면 뭘로 나누면 돼요? 1.1. 20%면요? 1.2죠? 50%면요? 1.5로 나누면 돼요? 그럼 아주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7%다. 1.07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뭐 나와요?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600만 원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다 됐네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자, NPV가 순환가라고 했죠? 그 다음 PI는요, 수익성 지수다. 그러면 A 부동산은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환가죠? 얼마라고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PI는요, 이것 분의 이거죠? 이거 얼마라고요? 2가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죠? 자, 이거 연습하면은 이런 거 안 그리고 그냥 박스에다 바로 막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만 적어 보겠습니다. 200, 300, 150입니다. 200, 300, 150. 자, 그 다음에 2, 3, 4, 2.5.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300만 원짜리네요. 투입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짜리고 여기서부터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투입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씩인데 자, 하나 읽어볼게요. 1번. 부동산 A의 순환가는 330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300만 원. 자, 부동산 B의 수익성 지수는 2.15가 아니라 자, 3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전부 다 이따가 드릴 겁니다. 해설 다른 거 드릴 거니까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있으니까.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 A와 C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 자, A와 C를 자, 얘는 1억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얼마 받고 하려고 해요? 1억 909만 원 받고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909만 원 자체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재산 가치의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순환가는 300만 원인데 B는 400만 원이다. 그럼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비율이죠, 비율. 비율을 곧바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A의 내부 수익률이 40%이고 B는 50%니까 합치니까 90%니까 안 돼요. 비율 그대로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볼게요. 자, 거기 3번 볼게요. 부동산 A와 C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 A와 C를 함께 수행하면 얘랑 얘랑 합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 대안의 순환가는 얼마가 된다고요? 600만 원이 된다.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B, C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투자 대안의 수익성 지수는 7이 된다. 자, B와 C를 합치게 되면 이걸 곧바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 비율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가중평만 몰라도.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에, 자,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에는 A 하나만 투자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세 군데 같이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NPV가 그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만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 가치는 30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BC를 같이 투자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650만 원 되는 거죠? 같이 투자한 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에 A만 수행하는 투자안이 BC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타당성이 높다. 자, 낮다 해줘야 되죠? 낮다 해줘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거 그냥 놔주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